세계철학사 제1장 철학의 탄생 시작하겠습니다. 철학의 탄생, 먼저 철학이라는 말, 필로소피아. 이거는 이제 헬라스의 산물이라고 하죠. 이 헬라스라는 말하고 그리스라는 말이 중첩돼서 우리가 계속 쓰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스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라는 말은 로마인들이 그리스 지역을 그라키아라고 명명해서, 헬라스라는 말은 아직도 그 그리스 문명 쪽에서나 유럽 문명 쪽에서는 헬라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들의 그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헬라스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정우 선생님도 헬라스라는 말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개념은 인도와 동북아에서도 성립을 했다 그랬고, 그리스 문명은 오리엔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여기서 오리엔트는 페르시아를 비롯한 그쪽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특히 이집트로부터의 큰 영향을 받았다.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저 아테네에 있는 지역을 보시면 다 열려 있잖아요. 개방되어 있잖아요. 이 개방된 개방성이 철학의 탄생에 중요한 지리적 여건이었다. 잘 보시면 이 지도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가 지정학적으로 좀 유사합니다. 조선이 또는 고려가 철학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논의를 끌고 갈 수 있었던 원동력도 이 지정학적 이치하고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테네 이쪽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답을 해줘야 돼. 너의 죽음은 그냥 사소한 사라짐이 아니야.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이런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헬라스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헬라스, 작은 폴리스들의 집합적 개념 또는 폴리스들이 보유되어 있는 지역 전체, 대체로 에게해를 둘러싼 지역 전체. 그리스 문명 전체가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문명의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지리적 구조가 가져온 가장 심한 결과는 권력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단 미케네 문명은 동양적인 왕조에 비교적 가까운 문명, 아가멤논도 미케네 왕가의 후손, 스파르타도 왕정의 성격을 오래도록 유지, 해양 문명의 발달은 그리스인들로 하여금 강한 모험심을 가지게 해주었고, 척박한 땅은 무역이 발달하도록 만들었다. 말, 계산, 화폐가 발달하고 합리적으로 사리를 따지는 문화가 성립하였다. 지중해 날씨는 사람들을 개방적, 사교적, 외향적인 성품을 보이게 만들었다. 로고스라는 말로 위의 그리스 문명을 특징 지을 수 있다. 지리적 구조가 가져온 결과를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케네 문명이 고대 그리스에서도 상고에 해당하는데, 미케네 문명이 기원전 12세기까지인가 나타났다 딱 끊겨버려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까지 약 400년의 시기가 없어져요. 나중에 호메로스가 이제 역사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이 역사들이 요 상고시대에 해당되는 역사들인 거죠.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지 수백 년이 흐른 뒤에 호메로스가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유적지가 발굴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였구나 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했죠. 그 트로이 문명 이런 것도 예. 다 전설이나 그런 그렇죠. 걸 알았는데 네. 이제 발견됨으로 해서 그렇죠. 예. 실제적인 역사였다라는 거. 여기 해양 문명이 네. 왜 권력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제 권력이 고착화되고 커지려면 장기간 이 권력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 보니,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아테네는 영토 자체가 그 산악지대고 그 땅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별로 없어요. 스파르타는 비옥한 토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왕조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런 해양 국가들은 고착화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의 권력이. 그러다 보니 그래서 폴리스가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성이 발달한 거, 이성. 그러니까 사리적으로 분별해서 따지는 것. 그러니까 왜 내가 그래야 돼? 라는 물음들을 자꾸 던지다 보니 하나의 그 거대한 권력이 토착화되기가 힘들었던 이제 사회적 특성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그리스의 지리적인 구조가 산악 국가였다라는 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80% 이상이 산으로 둘러싸여 산악지대여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폴리스 자체가 우리가 도시국가, 뭐 여기서는 도시국가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그렇다고 말하지만 각각 독립된 하나의 뭐 부족, 개체로 살다가 뭐 이민족이 침입하거나 이럴 때 힘을 합쳐서 그 페르시아에 대항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 폴리스들이 연합해서 싸운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는 산악국가, 독립된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산악지대였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다른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해야 되니까 이오니아 그 지방 쪽에 가게 된 이유도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다른 땅들이 필요하니까 식민지를 개척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가 철학의 발상지가 된 이유라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은 계산을 해야 되고, 계산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해야 되고 기록을 남겨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철학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아까 그 계산하니까 어제 제가 팬텀싱어를 잠깐 봤는데 거기 이제 세무사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세무사가 나왔어요. 계산에.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에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건 저 사람이 정확한 계산을 하기 왜? 때문이다. 이건감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일단은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피타고라스 저기 네, 뭐 그 노래를 사고가 근데 그거가 바탕이 된 후에 이제 그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그럼 거죠. 진짜 그러니까 잘하죠. 음악 미술도 그런 어떤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약간 제가 이제 뭐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좀 이게 그런가 맞나? 이게 완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이 발전한 건 알겠는데 발전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그런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나 민족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철학이 안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좀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후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학자들이 주로 하는 짓이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근데 좀 지금 들어요. 우리 하는 모든 작업들이 사실은 그렇죠. 저 추정이죠. 말씀하신 게 네. 베이스인 거잖아요. 추정이죠. 그죠? 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는 과연 이런 비슷한 조건에 있을 때 다른 곳은 어땠는가라고 추정해 봤을 때 그 이탈리아도 좀 비슷하거든요. 옆에 이탈리아 있잖아요. 걔도 여기도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거든요. 그 문해부 새로운 철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중세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조건에 있는 국가들, 해양 국가들 개방성이 담보된 철학적 사유가 발달하고 있다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바이킹은 그럼 왜 그럴까요? 해양국가 바이킹들은 해양국가였고 그 사람도 그랬는데 걔들은 이제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날씨 추워요. 날씨 예. 때문에. 예. 예. 이 지금 제가 말씀했던 예. 이제 우리나라 예. 여기 이제 또 근처. 로마 예.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 이쪽은 다 날씨가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요. 묵고 살만했다는 말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후하고 그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하니까. 잘났다고 해봤자 자연이 만들어준 토대 위에서 일단 생존이 해결이 일단 맞아. 돼야 그 다음에 그게 좀 정말 생존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죠? 의식주가 해결된 해결된 다음에 이 나라들 그런 어느 거지. 정도 조금 먹고 살 그래서 아테네가 그 철학이 발달했던 이유가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친 노동들은 노예들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향연을 즐기면서 술 먹으면서 뭐 이런 시민 계급 그렇죠. 시민 계급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게. 그래서 이제 향연이라는 작품 보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그냥 우리 알쓸 신잡 그거잖아요. 모여가지고 사랑은 뭐야? 이러면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유시민이랑 같이 뭐 노을 하나 가지고 남자들이 한 30분 이상을 떠들듯이 이제 그런 식의 가능했기 때문에 철학이 탄생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철학의 시대를 맞이하겠다.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나오니까. 걔들한테 이식키고. 네, 시키고. 근데 걔들한테 생각까지 시켜버리잖아. 체험과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자신들의 체험을 뛰어난 문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문명이었다. 그리스 역사에서 역사적 분절을 가져온 세 번의 전쟁이 있다. 첫째, 트로이 전쟁. BC 1250년 전으로 추정. 그리스와 트로이. 그리스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계기가 되었다. 에게해를 둘러싼 일종의 해상 무역권 쟁점이었다. 이 전쟁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긴 시간이 흐른 후 호메로스에 의해 그려진 없어진 문명에 대한 전쟁사다. 여기서 묘사되는 주인공들은 신과 같은 영웅이었다. 호메로스가 생각했던 세계의 개념과 인간의 개념, 나라는 자의식이 희망. 예, 이 트로이 전쟁 혹시 일리아스 읽어보셨어요? 실제로 저는 일거는 봤는데 두 번은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 전쟁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세세해요. 뭐 누구 무릎을 끌렸고 뭐 팔다리가 달아나고 목이 달아나고 이런 것들이 일리아스를 쭉 읽다 보면 이 심리 묘사하고 행동이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바짝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다음 편인 뭐 오디세이아 읽어보면 이 실전하고 이제 생각하고 거리가 조금씩 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속임수도 많이 나오고 변장술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죠. 2번 페르시아 전쟁 또 읽어주세요.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 아시아와 유럽 두 문명이 충돌한 전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어떤 사가들은 이 전쟁을 기점으로 이전은 상고시대, 이후는 고전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전쟁의 승리와 아테네 전성기 도래는 철학의 역사에 큰 분기점이 되었다. 전쟁 이전에 자연 철학이 주류를 이루던 흐름에서 인간과 문화에 관심을 가진 아테네의 철학으로 전환이 되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동맹, 그리스 사회 내의 내분으로 그리스 사회가 멸망한 큰 원인이 되었다. 이 전쟁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이 전쟁 이후 그리스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잘 보시면 이 세 전쟁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트로이 전쟁은 아테네 문명이 확대되는 계기거든요. 이 트로이가 지금의 터키 서북부 지방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아테네 세계가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확대된 그 아테네 세계가 서로 우리는 동지야, 혈맹이야라는 이렇게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두 축의 역할을 했던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와 동맹과 자멸의 과정을 이 세 전쟁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 역사를 이런 식으로 전쟁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글쓰기 방식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글쓰기 방식의 변화에 따른 분절, 기원전 8세기 서사시, 기원전 7세기 서정시, 산문, 드라마 시대, 서사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개인의 내면을 묘사하기보다 한 집단의 역사를 묘사하는 장르다. 그리스인들의 공통 경험이 들어있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글을 몰랐다고 하죠. 왜냐하면 장님이기 때문에 글을 모르고 노래로 쭉 이렇게 남겼다고 해요. 그 특징들이 또 어떻게 남겨져 있냐면 호메로스와 일리아스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뭐 새벽빛을 몰고 오는 무슨 신이 여신이시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용구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노래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뭐 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하는 훅처럼 같은 말들이 반복됐다라는 게 이제 구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서정시,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시이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사적인 일들을 노래하는 시다. 허무, 죽음, 고독 같은 비판적인 것들이 주 내용을 이룬다.
최고의 서정시인 사포, 훌쩍 넓어진 자아의식, 삶에 대한 깊어진 성찰, 개인의 뚜렷한 가사.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가사. 가사. 가사는 힘겹고. 신대? 서정신대 가사? 맞나? 서사시는 지배계층의 문학이었지만 서정시는 힘겨운 삶을 영위했던 서민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유행가였다. 이 과정에서 귀족종은 서서히 몰락해갔다. 청동 갑옷을 입고 전차를 몰던 귀족이 몰락하고 다모스가 등장했다. 이때의 민주주의란 개개인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데모수를 존중하는 뜻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데모수의 대표자들이었다. 기존의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정치적 주권이 역동적으로 변해가던 시절, 불안정한 시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적 가치들이 형성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영웅이었다. 서사시의 영웅들은 유명한 바실레우스이었고 서정시 시대의 영웅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즉 튀라노스였다. 그러나 참주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다 대부분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서정시는 이런 고난의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서정시는 지금 우리가 하면 시하고 음악하고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때는 리라라는 악기에 실린 노래였어요, 그냥. 그래서 인류 최초의 노래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빛나라. 결코 그대 슬퍼하지 마라. 인생은 찰나와도 같으며 시간은 마지막을 청할 테니. 이게 가사입니다. 가사도 그래? 있어요? 가사가 너무 멋진데. 가사 더 멋지죠. 이게 언제 거라고? 살아있는 동안 빛나라. 언제 거라고요? 그 악보라는 게 친구가 있어. 이게 요거거든요. 이게 악보가 요 돌기 중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악보하고 이 시가. 세이켈로스의 그때도 콩나물이었나? 악보가. 콩나물은 아니었는데 고대식의 이런 이제 문자로 악보를 만들었어요. 고대식의 악보. 네.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 분석한 사람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리스 악기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피아노로 친 건데 그리스 악기로 또 이제 한 것도 있거든요. 굉장하지 않나요? 그래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뭐 진화나 이렇게 해서 그때는 엄청 좀 뭐 동물에 가까운 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와 비슷한 사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인간은 지능이나 이런 것도 인간이면서부터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2000년 전에 이런 철학적 물음을 지금도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나 아니면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 보면 그때 사고 사유나 지금이나 멀리 못 갔어. 저런 음악도 멀리 못 갔어. 이렇게 해서 악보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글자로 문자로. 근데 이게 상고 시대 때는 아니고 1, 2세기 정도 작곡했다고 알려져는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가사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동안 빛나라. 결코 그대 슬퍼하지 마라. 인생은 찰나와도 같으며 시간은 마지막을 청할 테니. 아, 오늘 수업 끝이다.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러니까 저거 하나로 뭐 감동이다. 철학 공부 안 해야 될 것 같아. 모든 게 찰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정컨대 이제 이 지은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비물을 남겼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고대 슬퍼하지 마. 갬성에 한번 빠져갔습니다. 네, 다음은 산문입니다.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자연 철학자 그리스가 개척한 식민지 출신고 대부분 유복한 사람들, 차분한 마음으로 우주를 관찰하면서 산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디아스, 탈레스 뭐 이런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도라스 뭐 이런 양반들이 등장을 합니다. 드라마 시대, 헬라스의 최고의 전성기,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얻은 벅찬 감동을 드라마라는 형식에 담았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 상이한 입장들이 부딪히며 빗어내는 불꽃 튀기는 논쟁들의 파노라마, 휘브리스가 빚어낸 참혹한 비극들을 그려내었다. 네, 이게 그리스 비극이죠. 그래서 히브리스하고 디케라는 개념이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스와 디케가 빚어내는 참혹한 비극. 히브리스가 뭐죠? 인간의 이제 오만. 예. 오만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도 자기의 이성적 어떤 사유를 아주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믿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운명에 휩쓸려 있다라는 걸 자기가 알죠. 그래서 자기의 똑똑함이 결국은 똑똑함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면서 자기 눈을 찌르면서 막을 내리는데 어쨌든 휘브리스하고 디케는 이제 정의거든요. 이 정의가 나중에 이제 피지스라는 개념으로도 같이 그 자연적, 그 네이처, 자연적인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거기에 대항하는 게 이제 인간의 오만인 거예요. 휘브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이디푸스라든지 프로메테우스를 인간 정신의 승리의 표본으로 보는 게 그런 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맞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덤벼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의 정신의 위대함을 상징한다 이래서 오이디푸스나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우리가 좀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찾아서 정의가 그리스 사유의 중심이거든요. 거기서 왜 정의라는 것이 그 물음으로 대두가 된 어떤 배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충되는 이익관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개방된 사회이고 이제 무역 국가이다 보니까 상충되는 이익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 상충되는 이익들 중에서 그래도 올바름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올바름이 무엇일까?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들이 계속 이제 던져졌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변환의 시기였어요. 아까 그 이성과 수가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사유 방식은 신화적인 사고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정의에 대한 개념을 걔가 내세워요. 정의는 이런 것이야 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정의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요건은 갖추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크게는 5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3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의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정의라는 올바름이 있다. 근데 두 번째 정의는 내가 불의를 당하더라도 보복으로 불의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렇게 합의된 정의라는 개념에 우리가 합의를 했다면 그걸 지켜내야 된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정의라면 이 정도는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내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를 자세히 보면 앞의 정의, 앞선 세대가 정의라고 내세웠던 거하고 확 달라져요. 앞선 세대의 정의는 뭐였냐면 아까 모이라도 있었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싸움의 문명이었거든요. 그 약탈의 문명. 그래서 누가 내 거를 약탈을 해가면 가서 약탈을 해와야 돼요. 누가 나를 때리면 가서 또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보복의 정의관이 있었어요.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그런데 그 정의관을 소크라테스가 완전히 확 바꿔버렸어요. 올바름의 정의관으로. 도덕적 정의관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환의 시기에 있었어요. 이쪽이. 우리가 지금 정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클 샌들스가 정의가 무엇인가. 근데 소크라테스 때 그 개념을 그대로 가서 해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르기아스라든지 국가를 읽다 보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정의 개념 다 나와요. 불의를 당했을 때 불의로 갚아주면 안 된다면서. 뭐 불의를 당했을 때 뭐 어떻게? 불의를 당했을 때 정의로운 방법으로. 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고르기아스에서 나오고 크리톤이라는 작품에 가면 그 행동으로 소크라테스가 그대로 보여줘요.
아테네 법정에서 얘한테 너는 나쁜 놈이야 내가 사형을 했어요. 불이익이잖아 자기가 보기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탈옥을 하느냐? 그건 또 불의로서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야. 이 사회가 제정한 법률과 어떤 규칙을 어김으로써 불의로서 내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는 지켜야 돼라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그 규칙에 따라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사형을 마시는 거거든요. 합의된 정의 선에서 그렇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야기에서 근거해가지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그 소크라테스 사고에서 나올 만하네 그럼. 합의가 된 거를 악법으로 받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제 그저께 이제 그거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토론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합의된 내용을 과연 악법으로 보았는지에 대한 토론이 그 크리톤 보면 쭉 나와요. 근데 악법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거쳤던 그 사법적인 절차는 적법적인 아테네 시민들이 논의한 적법적인 절차였거든요. 그런 소크라테스가 그건 존중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용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했잖아요. 변명에서는 이 자기를 죽음에 몰았던 이 아테네가 절차는 합법적이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악법으로 보지 않아요. 악법으로 보지 않아서 그 이제 크리톤 보면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단지 결과만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그렇죠. 절차상으로는 하자나 오류가 없다는 말.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악법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게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 교과서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에 의해서 2000년대부터 개정이 됐어요. 싹 없앴어요. 그렇게 말한 근거가 없다. 그럼 우리나라가 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일본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본 학자는 독일 학자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독재자들한테 먹히기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악법도 법이다. 지켜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독일 히틀러, 군국주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강화했던 게 박정희. 세력을 가진 자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 이해관계 맞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지 않은 법을 악법으로 봤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쁜 법도 법이다 지켜라 이렇게 안 듣고 문제가 있더라도 오용이 될 수 있더라도 그 절차가 정확하다면 법의 선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악법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지 지금까지 그 결과에 있는 법 안에서 아 이거 아니니까 나 안 지킬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난 들었는데 다른 식으로 해석인가. 근데 그걸 이제 독재자나 오용하면 그렇지. 무조건 지켜라. 그렇죠. 나쁜 법이어도 절차상에 하자 이런 그런 선순환 긍정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라. 법이라면 지금 바꾸기 현재 전까지는 저 지켜라. 근데 우리 그런 지금 의미 그렇잖아. 아닐까요? 이 정의를 찾아서 정의는 그리스 역사 전체를 관통한 주제이며 철학적 사유와 더불어 그리스 문화가 인류에게 남긴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리아스는 마초들의 세계, 영웅남 명예가 지상의 가치를 부여받은 세계, 청동기 시대의 귀족들의 세계, 내면과 내면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세계를 보여주었다. 오디세이아, 일반 민중과 거지나 개까지 등장했다. 지혜, 인내심, 언변 등 다양한 가치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면과 외면의 분리가 등장, 속임수, 거짓, 변장 같은 행위들이 등장했다. 일리아스에서 보여주는 신의 모습보다 훨씬 윤리적, 정의로운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개념들이 형성되었다는 의미다. 신풍기는 신의 계보를 다룬 책으로 제우스가 왜 마지막 패권을 잡을 수 있었는가 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서술한 책이다. 노동과 나날, 헤시오도스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동생 페르세스에게 정의 가치를 훈계하고 있다. 귀족사회에 대한 비판적 언급, 역사의 5단계, 노동의 의미, 농사에 대한 충고, 윤리적 훈계 등을 담고 있다. 정의는 결국 불의를 이긴다. 인간의 고유한 덕목이라는 것, 최고선 이꼬르 조음이라는 것, 노동이야말로 인간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위 두 작품을 통해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제우스의 정의라는 점을 역설, 자연철학과 민주주의 사상의 씨앗을 뿌렸다.
예, 6세기 이후에 이제가 다시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아나시만드로스 자연철학적 정의 개념을 정립했다. 우주는 정의에 의해 지배되며 그래서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으며 규칙적이고 영원한 정의를 어기고 불의가 행해지면 정의의 심판이 가해지며 이 때문에 우주는 잠시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내 평형을 찾는다. 이 세계를 히브리스와 디케의 투쟁 구도로 보고 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스킬로스의 오르스테스 3부작 복수, 거친 형태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사람은 죽인 사람을 다시 죽이는 복수는 결국 거친 형태의 복수. 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정의 개념들이 쭉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제 정의의 개념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화적인 사고에서 철학의 탄생. 민주정과 더불어 철학이 탄생하였다. 그 이전에는 미토스만이 존재했었다. 하나의 담론, 철학, 역사, 문학 등이 분화되기 이전의 이야기. 이제는 미토스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신화적 사고 전반을 미토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필로소피아라는 새로운 형태의 담론 행위가 등장하였다. 필로소피아 이전에 소피아가 있었다. 이는 곧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 정치철학 혹은 정치적 지혜를 말한다. 자연철학은 정치적 맥락에서 등장했던 소피아의 추구가 관심사를 넓혀 우주를 사색하는 경로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을 때 등장했다. 정의의 개념도 확대되어 이제 사회만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도 정의로워야 했다. 민주정이 확립되는 과정은 험난했다. 서정시 시대가 허무주의 정서로 가득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혼란이 정의 조화, 규칙 등을 세우려는 경향이 오히려 강해졌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이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는 형이상학적 갈망이 대두되었다. 그리스 철학이 탄생했던 시대는 고통과 허무의 시대였지만 한편으로는 식민지 건설이나 무역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뤄가던 시기이기도 하다. 허무의 시대를 배경으로 철학이 탄생했다. 그러면 허무한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영혼, 보편, 객관, 필연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결국 오로지 생성만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다. 어떤 궁극적인 이유도 목적도 없는 과정만이 있는 세계. 유일한 가치는 그저 사는 동안 즐기는 것뿐인 세계다. 그래서 그 객관적이고 영원하고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찾는 것이 철학의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실제, 실체, 존재, 본질, 원리, 입법, 원인으로 표현되는 말. 미토스만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필로소피아라는 새로운 담론 행위의 출현은 인류사의 획을 그은 사건이 되었다. 따라서 전에 내려오던 신화적 이야기와 새롭게 생겨난 이성적 세계관 사이의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즉 당대 대중과 지식인들은 철학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글쓰기 방식에도 변화하여 산문 형식이 등장하였다. 로고스는 이성이라는 것, 즉 사유하고 개념화하고 논증하고 논쟁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이라는 존재가 막 탄생한 상황이었다. 이 세계는 과연 생성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없는 곳인가? 생성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을까? 허무주의 끝에서 나온 바로 이런 물음이 자연 철학을 낳았다. 생성을 넘어서는 것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그리스인들은 피지스는 자연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다. 피지스는 현대적 의미에서 네이처, 즉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한 것에 가깝다. 피지스는 세계 전체도 가리키지만 특히 세계의 근원, 입법을 가리킨다. 철학은 그리스 본토가 아닌 동쪽 식민지인 이오니아 지방, 물질에 관심을 두고 철학, 지금의 화학이나 물리학에 가까운 학문이 발달,
서쪽 식민지인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서 시작. 수학적인 철학, 형상 중심의 철학이 발달하였다. 피지스의 탐구는 서구 철학의 근간을 이루었고 그 후에도 참된 것, 영원한 것, 보편적인 것, 객관적인 것을 찾으려는 태도나 서구 철학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이게 피지스에 대한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피지스를 노모스라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좀 개념이 와닿거든요. 근데 이제 피지스가 노모스하고 대립 관계인가 아니면 피지스 안에 노모스가 포함된 개념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만드는 법들이 등장을 해요. 관습, 도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모스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거의 이제 노모스의 세계 안에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피지스의 법칙이 따로 있고 노모스의 법칙이 따로 있는가? 아니면 이 피지스라는 법칙 안에 노모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대립이 그 고르기아스라는 그 플라톤의 작품에 보면 아주 잘 나오고 거기 이제 칼리클레스라는 양반이 나와요. 그 칼리클레스가 니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에게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피지스의 법칙이 있다. 그 자연의 법칙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욕망, 욕구를 마음껏 펼치게 하는 그런 게 피지스의 법칙이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자꾸 법을 만들었다. 자기를 해치지 못하게. 그게 이제 노모스의 법칙이다. 관습법이다. 원래 인간이 지켜야 될 법은 이 피지스의 법이다. 강자의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논파를 해야 돼요. 그 논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약한 애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구성하는 법을 만들어냈어? 그게 약한 애들이야? 그게 강한 애들이야. 네가 강자의 법을 따른다고 했다면 이 법을 만든 노모스의 법을 따르는 게 맞아. 그 이 노모스 법은 피지스의 법칙 아래에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서 논파를 해나가거든요. 피지스라는 이 개념을 보면은 그 동양의 어떤 도 네. 그거하고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리스 철학의 어떤 이렇게 굉장한 어떤 요소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근대에서 자연을 대상화하는 철학으로 연결이 됐고 그다음에 동양은 왜 그러한 어떤 어떤 이 근대성의 어떤 철학으로 이렇게 발달을 못 시켰고 그게 이제 이 서양 철학의 역사책에 앞으로 전개될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야들이 어떤 피지스 탐구를 이렇게 그리스 철학의 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네. 그러면 그리스 철학이나 그 동양의 어떤 그 철학이나 그 어떤 어떤 사고의 그 뭐라 그러나 시작이나 근본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이런 흐름도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피지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발달을 했냐면 아까 대립적인 개념으로 동양은 대립적인 개념으로 발달을 안 해요. 피지스 안에 노모스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장자나 노자의 법들이 그 동양을 좀 지배하는 흐름으로 갔다면 이 서양은 어느 순간 이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시작점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시작점은. 피지스가 철학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탈레스부터 시작했던 그 시작점은 뭔가 근원적이고 변질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피지스 존재론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존재론적 처음에 그 자연 철학은 자연 있는 것에서 물음을 던졌는데 그 있는 것이 변하나 변하지 않나 이런 거가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종교가 지역별로 다르듯이 우리가 또 불교적인 영향을 받았던 걸로 해서 유교와 짬뽕이 되면서 이렇게 넘어왔던 거 하고 서양 철학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영향을
그런 걸 다 담진 않았겠지만 영향이 그렇게 갈라지는 선에서 본다면은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세 기독교 세상에서 의 철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아닐까. 무슨 말인지. 대립되는 지금 이 현상의 결과로 본다면 그 안에 원인이 뭘까라고 봤을 때 출발점은 유사했는데 약간 지금 막 많이 대립된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쪽으로 영향을 받았고 우리 이쪽으로 영향을 받았고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이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 만물이 서로 돕는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또 만물이 서로 대립하거나 투쟁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서로 돕는다라고 보는 관점은 동양적 관점이라면 이쪽에서는 만물이 서로 투쟁한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 그래서 노모스가 다르게 발전해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작점은 만약에 큰 덩어리였다면 철학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었다면 자연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시대가 지남으로 해서 그거를 세분화시키고 분류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요거는 요거와 동류, 이거는 저거와 적대적 이러면서 계속 그 큰 덩어리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갈라치기 하고 분류하고 했느냐가 이 철학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인간은 별로 변화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건 큰 덩어리는 같은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관점에서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게 무슨 철학이요 이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전에 이 철학을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톡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후대 사람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 그 고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철학적 싹은 이때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 발생했을 때 그 물음들의 상황이 지금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개개인들한테 철학적 물음을 가지고 사유를 이 사람이 시작하는지 그 시점이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 같아요. 첫 바퀴. 그래서 2장이 중요한 이제 순간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어떤 현상들을 보고 그 현상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현상들에 그거를 조종하는 어떤 원리가 있지 않을까? 요걸 추적하는 깊이가 이제 층위가 생기거든요. 층위가 생기면서 동시에 또 뭐가 생기냐면 이 같은 층위 중에서도 한 놈이 좀 우세한 거야. 그래서 이 다른 놈들을 먹어. 위아래와 수평이 자꾸 확장되면서 포함했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역사가 2장부터 쫙 펼쳐지거든요. 저는 무슨 무협 찍는 것 같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철학 역사를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우리가 패션이 원래 무슨 색깔이 유행한다는 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고 디자이너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무슨 색이 유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것도 한편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정신적인 사고가 특출한 사람들이 물길을 만들어서 그 물길로 인간의 사고를 우리 그 역사의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물음을 던졌을 때 이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어떤 그 지적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민중들의 합의가 그래 그거 올바른 물음이야. 우리가 사고해 볼만해라고 어떤 동의가 있었을 때 저는 그게 또 펼친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최민선이 천재지만 합의가 안 되잖아 지금.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법을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변증법이라는 용어가 해겔이 처음 쓴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 변증법이란 용어. 용어는 모르겠어요.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철학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 변증법처럼 흘러온 게 철학사 아닐까요? 막스 같은 경우, 막스는 제가 잘 모르지만 막스는 지금까지의 철학은 말하자면 세상을 해석해 왔다면 이제부터의 철학은 세상을 바꾸는 철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막스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철학은 실제로 민중들이나 이 사람들 합의해서 만들어진 철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철학은 지배자들에 의해서 그냥 사람을 그렇게 교육시켜 왔던 철학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게 만약에 정의였다면 예. 막스도 그 반대의 거를 만들고 거기에 예. 또 새로운 합이 나오는 그 과정이 예. 철학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겠죠. 들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게 해겔이 보는 역사거든요. 역사 흐름은 정반합, 정반합. 근데 이제 니체 쪽 흐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박이 합으로 이러는 게 아니고 정정정정정정정. 반반반반. 관점주의라고 그러잖아. 관점주의. 아, 관점에 따라. 그러니까 이쪽 안경을 쓰면 저게 오라. 저쪽 안경을 쓰면 저게 오라. 그래서 다양한 오름들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정반은 아닐 수 그래서 반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다 조금 더 초점을 두냐. 근데 요것도 옳은데 요런 관점도 있네 하고 그럼 이렇게. 그게 허무주의나 아니, 상대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요? 관점주의. 니체가 남긴 편지 중에 유고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관점들은 수동적 허무주의, 바로 이제 그쪽으로 갈 허무주의. 그런데 이제 다른 허무주의들이 있는 거야. 이게 반이 아니야. 너에 대한 반이 아니야. 나는 나의 오름이야.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극복할 수 있는 생성의 힘으로서의 허무주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체는 자기가 주장하는 건 이 생성의 허무주의다. 지금은 옳은 게 있고 정이 있고 요거를 치는 반이 있어. 이렇게 이분화된 사회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어디로 나아가. 그리고 또 다른 정이 나와. 이런 식의 세계가 아니고 각자의 이치에서의 오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중이 되는 사회, 그래서 다양성의 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철학은 현대 철학은 이분법을 되게 싫어하는 거야. 뭔가를 이분법적 사고를 굉장히 이분법은 어쩌면 굉장히 좀 단순하게 세계를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욕구나 이런 사고의 깊이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같은 현상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볼 수 있으면서 또 거기서 또 통합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법 이러면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다가 돼 버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인데 그죠? 그 이분법적은 이렇게 너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흑백 논리라고 해버리니까. 하는데 그런 사고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조금 나랑 다른 사고를 하면은 아예 딱 틀렸다라고 배제시켜 버리는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소크라테스를 발제를 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알라가 챕터가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피지스하고 노무스의 책을 어떻게 봤는지 제가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고르기아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야기를 더 그 어려운 것은 소크라테스를 기준으로 소크라테스 이전하고 이후 철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분적으로. 그럼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을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자연에 관한 거 바뀌지 않는 본질이 뭐지? 원질이 뭐지? 막 이렇게 했다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관심이 자연이 아니라 인간 쪽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요?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제 자신을 사고해야 될까? 철학이 이렇게 탄생한 그 역사적 순간하고 우리 개인들이 철학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한 그 순간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고하나 혹은 철학적 사고를 시작하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배부로 등 따시면 뭐 이런 고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면 막 사람들은 뭐 주식, 뭐 욕망, 뭐 좋은 차, 뭐 돈, 뭐 자식, 뭐 잘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게 다 관심사인데 그런 걸 좀 뛰어넘는 게 거의 좀 우리 인간이 또 할 수 있는 대단함이고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좀 그게 안 되는데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살아온 과정도 좀 순탄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데서 좀 치유받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또 제 개인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문학이나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또 직업적인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이오니아 지방에서 철학이 탄생했던 배경을 저는 엄청 이해가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웠을 때. 근데 그 경제적인 여유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요 정도면 됐다라는 만족감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책을 읽어도 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취해 경제적으로 좀 안정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는 허무할 때 내가 뭐지? 인간이란 뭐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사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허할 때 자꾸 뭘 찾고자 하고 근본이 뭘까, 근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문득문득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선뜻선뜻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 존재, 어떤 그 삶의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물음이 요새 이제 되면서 내가 철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한한 어떤 인간의 어떤 자기를 좀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이제 철학하는 삶이 안 되겠나. 그래서 요새 많이 기뻐요. 저는 철학이 어디서 왔는가 이 철학을 이오니아 지방의 부요함이 철학의 발상 이유다. 그러면 이 그리스 헬라스의 혼란함이 또 철학의 이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인간 자체가 실존적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디서나 인간은 철학할 수밖에 없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실존이 불안하고 그래서 인간은 철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제 자신을 언제 가장 자각하는가 하면 아플 때 가장 일어나 죽는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두려움, 삶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올 때 결국은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철학이 시작되는 것 같다. 항상 실존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흥분은 같은 몸의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불안보다는 흥분 쪽으로 가고 싶어서 매번 그걸 이분법으로 반대로 볼 것인지 또 다름으로 볼 것인지가 매 순간마다 오는 감정에서 발견하는 거지. 방금 드는 생각이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부정적으로 보면 불안해지는 거고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 흥분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거를 옛날에는 저도 좀 막 옳고 그름 막 이거를 좀 재단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성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으로 가더라고 결과는. 근데 또 망원경 칭찬으로 가나? 망원경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함으로해서 다름이구나 흥분 쪽으로 가니까 이 생활이 즐겁더라고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 같아요. 분석하기 때문에 불안으로 가는 것도 많겠지만 내 불안의 성격이 항상 뭔가 대비하기 위해서 불행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데미지를 덜 입으려고 계획하는 걸로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좌절도 오고 허무도 오고 하는데, 근데 흥분된 상태와 불안한 상태에 가슴 뛰는 게 똑같다는 게 난 너무 신기했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나한테 계획하지 않던 행운이 왔을 때 흥분과 올 것이 왔다는 거의 그 감정하고 그 불안하고 같이 막 뛰는 그 느낌도 신기하고. 생리적인 반응은 같지 않겠어요? 왜 같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생각하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약간 사건, 사고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안이 되기도 하고 흥분이 되는 그 거잖아요. 흥분에 또 불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중간은 아니지만 그냥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내가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 갔다가도 일로 가고 이쪽 갔다가 일로 가고 하는 그러면서 맞아, 전체가 맞아. 밝아지는 그걸 추구하고 있는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대견하고 고맙고 막 이런 감정으로 왔을 때 그게 조금 인정. 그전과 다른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드는 그게 신기하고 그런 걸 하나씩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일상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 심리학
대학원 논문을 쓸 때 이분법적 사고가 그 무망감, 그러니까 희망이 없음, 그 경로를 통해서 자살 사고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아이들 청소년한테 한 학교 한 1,000명 정도 설문지를 돌려서 했는데 그 경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그 사고가 절망감, 그러니까 희망 없음으로 가요. 그거는 따로 이제 무망감이라고 하더라고요. 희망이 없다. 그리고는 그 생각이 이어져서 자살을. 왜 전쟁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이분법적 사고 거기 전쟁 중에는 그냥 생존밖에 없어요. 삶에 살아야 된다는 뭐 그거밖에 없으니 그리고 그 허무로 가는 그 전제 조건이 이분법적 사고가 있다라는 게 또 좀 뭔가 좀 깨달음을 주는 것 같네요. 제 같은 경우는 그 카프카가 계속 생각나는데요. 그 삶의 어떤 부조리, 이게 삶에서 느끼는 낯선 느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삐걱거린다. 이 뭐지? 이런 뭔가 이렇게 좀 조화롭게 이렇게 잘 이게 진행되거나 내가 삶에 묻어가지 않고 뭔가 삐걱거리고 낯설고 뭔가 좀 뭔가 이렇게 부조리한 느낌을 딱 받을 때 이 멈춰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인간이 또 계속 이런 걸 뭔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해야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 뭐지? 이 왜 이렇지? 이러고 뭐 세계도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 거리감, 갭에 대해서 그런 게 생길 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선생님도 얘기했을 때 어떤 인간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어떤 자각.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나 이런 배경에서도 보면은 어떤 이게 전쟁과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런 사고들이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이게 삶이 뭔가? 이게 왜 나한테 닥쳤을까? 이런 부조리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살면서 내가 빛난 적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삶이 축복이라고 느껴진 적이 있는지 제 궁금하네요. 생각에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게 해탈의 길이다. 그래서 철학이 오히려 인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만족하는 삶은 철학이 잘 안 나오지 않을까? 뭔가 너무 만족한다. 부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많은 인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지는 함정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랬을 때 이제 이 사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이 좀 역사적인 사고를 좀 하는 거거든요. 내 전 인생에서 이거는 어느 지점인가. 또 인류의 역사에서 이거는 어느 지점인가.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철학적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벗어났을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종교 체험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어느 종교든지 간에 종교 체험을 했다 할 때 그건 만물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가 이 세상과 말하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고 나와 세상이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게 종교 체험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은 철학은 계속 이제 이걸 회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이걸 이게 분석하고 대상화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철학과 함께 철학의 기준에서 주지 못하는 답을 종교에서 찾는 사람들은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어떤 불안을 약간 조금 해소시켜주는 연결감. 어떤 종교에서 보면 어떤 우주적인 어떤 그런 기운하고 연결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들끼리 어떤 가지고 있는 연결감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조금 더 해방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래서 종교는 공동체를 지어. 제가 며칠 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철학이 종교인가요? 이런 질문을 누가 나한테 한 거예요. 종교도 하나의 세계관일 수 있잖아, 그죠? 그 철학. 근데 철학 크게 보면 종교가 그 되면 안 될 것 종교- 같은 또. 크게 보면 그 철학 안에 세계관 종류들이 많은 거죠. 뭐 종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대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많이 불편하지. 꼬치꼬치 묻는 거 자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내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철학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던데. 기독교 신학은 현대 이 철학하고 절대 분리가 안 돼요. 뭐 철학을 가지고 와서 계속 설명을 하겠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리고 이거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신학에서는 믿음이 아니고 의심이 제일 중요한 동기예요. 네. 계속 의심해야 돼. 신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왜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의심해야 거기 논리가 나와요. 아, 정말요? 예. 의심하지 마라. 믿어라. JMS 그 부총재가 그걸 의심하다가 그 JMS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30년 의심을 해당하는 의심하다가 그 원래 기독교 믿으면서 기독교를 믿었던데 그거에 자기가 해답을 못 찾은 거야. 그 기독교 성경에서 해답을 못 찾았는데 그 JMS를 만나서 찾았디야? 찾았대요. 근데 왜 그 답이 왜 지금은 답이 아니야? 근데 질문 30년 지나고 본인이 아니더래. 하고 근데 질문도 본인이 하고 해답 중에서도 고른 건 본인이 한 거 아닌가? 어차피 그 많은 해답들 중에 잘 고른 거야. 딱 이렇게 필이 오는. 그 사람의 의심의 내용이 문제인데 네. 의심을 근본적인 의심을 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기독교의 도구마 안에서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의심이에요. 이런 의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JMS가 답을 준 거예요. 네, 그랬나 네. 봐요. 와, 근데 너무 멋진 말이야. 근본적인 의심을 했다면 과연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물었더라면 이건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갔겠죠. 근데 신이 존재하고 있고 성경적 도구마 교회에서 배운 그 구조 안에서 거기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는 거죠. 요 질문에 대한 게 쭉 펼쳐짐을 보여주는 책이 저는 예. 그 침묵이라는 책이라고 보거든요. 표층적으로 의심했는 사람하고 정말 깊숙한 이 종교가 지향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의심하는 그 고민했던 사람이 그 안에서 갈리는 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저는 침묵이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표층 종교, 심층 종교 이렇게 나누는데 표층 종교는 그런 식이에요. 도구마에 의지하는 거. 심층 종교는 의심이에요. 의심이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존재자가 아니고 존재 자체다. 이렇게 이제 철학적 정의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란 대상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층적인 질문이에요? 예, 그 심층적 질문들을 그 던져. 심층적이지 않은 질문들은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문구 갖고 그렇죠. 막 그 해석하고 도구만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논리를 풀어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 맞추고 잘 잘 맞추고, 고치고 예. 이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앞뒤가 다 맞는 거예요. 앞뒤가 예,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예. 거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근본 모순들을 묻는 사람들은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와, 심층적 의심 이 말 진짜 큰 울림인데요. 그 오광남 교수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철학의 탄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